1997년 가을, 서울의 밤은 네온사인으로 화려했지만 그 이면에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클럽밤의 황제에서 강무진은 부하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36의 나이에 이미 서울 강남권을 장악한 그는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돈, 권력, 여자, 명예까지도. 형님, 9시 뉴스 시간입니다. 부하 중 하나가 리모컨을 들어 대형 TV를 켰다. 평소 같으면 뉴스에 관심도 없던 무진이었지만 그날 저녁은 달랐다. 화면에 등장한 한 여성 앵커가 그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한소연. 29의 그녀는 ABC 메인 앵커로 3년째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단발머리, 지적이면서도 따뜻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였다. 그날 밤 그녀가 전하는 뉴스는 정치 부패에 관한 심층 보도였다. 권력자들의 비리를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파헤치는 그녀의 모습에서 무진은 지금까지 만나본 어떤 여자와도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다. 저 여자, 이름이 뭐야? 무진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다. 한소연이라고 합니다, 형님. 요즘 가장 핫한 아나운서죠.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출신에 집안도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무진은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뉴스가 끝날 때까지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여자들을 만났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단순한 육체적 끌림도 소유욕도 아닌 뭔가 더 깊고 절실한 갈망이었다. 그날 밤 무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며 그는 계속해서 한소연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눈빛, 그녀가 뉴스를 읽을 때의 진지한 표정까지도. 다음 날부터 무진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어김없이 TV 앞에 앉아 뉴스를 시청했다. 부하들은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점차 보스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무진은 한소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산 출신으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장학금으로 서울대에 진학했다. 대학 시절에는 방송반 활동을 하며 꿈을 키웠고 졸업 후 ABC 공채로 입사해 지금의 자리까지 올랐다. 현재 서초동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으며 특별한 남자친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무진은 그녀의 일상을 파악하기 위해 사람을 붙였다. 출근길, 퇴근길, 주말의 행적까지 모든 것을 보고받았다. 그녀는 생각보다 단조로운 생활을 했다. 집과 방송국을 오가며 주말에는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술자리도 거의 없고 남자와의 사적인 만남도 전혀 없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무진의 집착은 점점 깊어졌다. 그는 한소연이 자주 가는 카페에서 우연을 가장해 마주치려 했지만 막상 그녀를 보면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동안 무엇이든 힘으로 해결해온 그였지만 이 여자 앞에서는 왜인지 위축되는 자신을 발견했다. 형님,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팅이라든지. 부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무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런 식으로는 안 돼. 그 여자는 다르거든. 무진 자신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소연이라는 여자는 지금까지 그가 만나온 어느 여자와도 달랐다. 그녀에게서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녀를 더욱 갖고 싶었다. 어느 날 밤 무진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한소연을 만나야 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1998년 2월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서울 시내를 휩쓸던 화요일 오후였다. 한소연은 여느 때처럼 ABC 사옥 12층 보도국에서 저녁 뉴스 원고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날의 주요 뉴스는 IMF 구제금융 이후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그녀는 항상 그랬듯이 꼼꼼하게 원고를 읽어가며 발음이 어려운 단어들은 따로 표시를 해두었다. 오후 3시경 보도국에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다. 평소 같으면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보도국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몇 명이 들어왔다. 앞서가는 남자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차가운 인상의 소유자였다. 바로 강무진이었다.
저기요,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막내 기자가 다가가 저지하려 했지만 무진의 부하들이 그를 제지했다. 무진은 천천히 보도국 안을 둘러보다가 한소연의 자리를 찾았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일어나 있었다. TV에서만 보던 그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무진의 가슴은 더욱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한소연 씨죠? 무진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여기서 뭘 하시는 건가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무진은 대답 대신 정장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길이 30cm 정도의 은색 단검이었다. 보도국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뒤로 물러섰다. 경찰을 불러. 119에 신고해. 하지만 무진은 칼을 소연에게 향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책상을 향해 힘차게 내리꽂았다. 칼은 두꺼운 나무 책상을 관통해 깊숙이 박혔다. 소연은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소연 씨. 무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강무진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보도국 안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방송국 보안팀에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갑자기 무슨...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무진이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제지했다. 들어보세요. 저는 당신을 6개월 동안 지켜봤습니다. 당신의 출근길도 좋아하는 카페도 주말에 가는 도서관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소연이 책상에 박힌 칼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무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사랑, 절망,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폭력성까지도. 선택하세요. 무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다. 저와 결혼하든지 아니면.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모두가 알 수 있었다. 책상에 박힌 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미쳤군요. 완전히 미쳤어요. 소연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강제로 결혼을 하자고요? 조선시대든 21세기든 상관없습니다. 무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때 경찰들이 보도국으로 들이닥쳤다. 하지만 무진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까지 지었다. 경찰서에서도 저를 잘 아실 겁니다. 그가 경찰들을 향해 말했다. 강무진이라고 하면 다 아실 테니까요. 실제로 경찰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강무진은 서울경찰청에서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이기도 했다. 일단 칼부터 빼세요. 경찰서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제 선물입니다. 한소연 씨에게 드리는 선물이라뇨? 예. 이 칼은 제 마음입니다. 날카롭고 위험하지만 진짜거든요. 무진이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짜 사랑, 계산적인 만남에는 관심 없어요. 저는 진짜를 원합니다. 소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다.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남자가 그녀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소연이 간신히 말했다. 3일. 무진이 즉답했다. 3일 후 금요일 저녁 6시까지 답을 들려주세요. 그때까지 이 칼은 여기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무진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부하들과 함께 보도국을 떠났다. 경찰들도 어쩔 수 없이 그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아직 실질적인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책상에 박힌 칼은 그대로 남겨졌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한 남자의 비틀린 사랑의 징표였다. 소연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방송국에서 밤을 새웠다. 3일이라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다. 1998년 2월 27일 금요일 오후 6시. 한소연은 결국 강무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다.
경찰도 방송국 간부들도 심지어 그녀의 가족들까지도 모두 그의 힘 앞에서는 무력했다. 괜찮을 거야, 소연아.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소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자신이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사랑도 없이 한 남자의 소유물이 되어야 한다고. 결혼식은 한 달 후인 3월 27일로 정해졌다. 장소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인 롯데호텔 서울의 크리스털 볼룸이었다. 무지는 모든 것을 최고급으로 준비했다. 웨딩드레스는 프랑스에서 주문 제작했고 꽃장식은 네덜란드에서 공수한 장미 3,000송이로 꾸며졌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장식도 이 결혼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었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감금이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소연은 신부 대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은 차갑고 공허했다. 마치 유리로 된 인형 같았다. 신부님, 시간입니다. 웨딩 플래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다. 긴 트레인이 달린 순백의 드레스는 무거웠다. 그 무게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짓눌렀다. 크리스털 볼룸으로 들어서는 순간 소연은 숨이 막혔다. 5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축복보다는 경계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모두가 이 결혼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 무지는 제단 앞에서 소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신랑의 모습이었다. 맞춤 제작된 턱시도, 정성스럽게 정리한 머리, 그리고 그의 눈에 서린 광기까지도. 사랑합니다. 그가 소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소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결혼식은 진행되었다. 목사의 축복 기도, 반지 교환, 그리고 마지막 키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이제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목사의 말에 무진이 소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는 순간 소연은 눈을 꼭 감았다. 그것은 사랑의 키스가 아니라 소유의 각인이었다. 피로 연장에서 무진은 완벽한 신랑 역할을 했다.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축배를 들고 소연의 손을 잡고 다니며 행복한 모습을 연출했다. 하지만 소연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다. 신부가 너무 긴장한 모양이네요. 한 하객이 농담처럼 말했다. 그럴 수도 있죠. 결혼이라는 게 여자에게는 큰 변화니까요. 무진이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소연의 허리를 꽉 잡고 있었다. 밤이 되어 신혼여행지인 제주도의 최고급 리조트에 도착했을 때 소연은 마침내 무너졌다. 그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눈물을 쏟아냈다. 소연 씨. 무진이 문 밖에서 불렀다. 나와서 이야기해요. 혼자 있고 싶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저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무진의 목소리에도 어딘가 애절함이 있었다. 정말로요.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면 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소연이 문 너머로 말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그녀를 잃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침실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있었다. 무진은 소파에서 잠을 청했고 소연은 침대에서 하염없이 천장을 바라보았다. 신혼여행 일주일은 그렇게 지나갔다. 겉보기에는 행복한 신혼부부였지만 실제로는 감시자와 죄수의 관계였다. 무진은 소연에게 강요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얻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서울로 돌아와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지만 그곳은 집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감옥이었다. 소연은 방송국 일도 그만두어야 했다. 무진이 원한 것은 아나운서 한소연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의 여자 한소연이었기 때문이다. 당분간은 집에서 쉬어요. 무진이 말했다. 필요한 건 뭐든지 해드릴게요. 하지만 소연이 필요한 것은 자유였다. 그리고 그것만은 무진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결혼 후 6개월이 지났다. 1998년 가을, 소연은 점차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아니, 적응이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웠다.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무진과 함께 외출을 하고 그의 사업 관련 모임에도 참석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신혼부부처럼 보였다.
무진도 변했다. 처음에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는 많이 누그러졌다. 그는 소연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했다. 비록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채로. 오늘 백화점에 같이 갈까요? 무진이 아침 식사를 하며 말했다. 새 옷도 사고 저녁도 맛있는 걸로 먹고.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거부할 이유도 그럴 힘도 없었다. 그녀는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한때 화면 속에서 당당하고 지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그 여자는 이제 그림자처럼 조용해져 있었다. 백화점에서 무진은 소연에게 온갖 것들을 사주려 했다. 명품 가방, 보석, 옷들. 하지만 소연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건 어때요? 당신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무진이 진주 목걸이를 들어 보였다. 좋아요. 소연의 대답은 항상 짧고 무미건조했다. 그날 저녁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던 중 소연이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안색도 좋지 않았고 식욕도 없어 보였다.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무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검사 결과는 임신이었다. 소연은 그 사실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죄책감까지. 축하합니다. 무진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하지만 소연은 미소 지을 수 없었다. 이 아이는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저 숙명일 뿐이었다. 임신 기간 동안 무진은 소연을 더욱 조심스럽게 대했다. 산부인과 진료는 물론이고 영양사까지 고용해서 소연의 건강을 챙겼다. 그는 정말로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했다.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무진이 소연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건강하기만 하면. 소연은 무진의 손길을 느끼며 이상한 감정을 경험했다. 미움과 동시에 어떤 연민 같은 것. 이 남자도 어떤 면에서는 불쌍한 존재였다.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채로 사랑에 빠진 사람.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임신 7개월째 소연은 유산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유산이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소연은 아이를 잃은 슬픔보다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한없이 미워했다. 무진은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직면하고 있었다. 미안해요. 무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더 말이 없어져 갔다. 무진과의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였다.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시체처럼 되어가고 있었다. 유산 후 한 달이 지나고 무진은 소연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여행을 떠나요. 유럽이든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그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새로운 환경에서 마음을 추스려 보세요.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진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얻었지만 그녀의 영혼을 죽여버린 것이었다. 그 무렵 무진의 조직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정부의 조직폭력배 척결 정책이 강화되면서 그의 사업에도 타격이 오기 시작했다. 경쟁 조직과의 갈등도 심화되었다. 무진은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소연은 더욱 혼자가 되었다. 어느 날 밤 무진이 피투성이가 되어 집에 돌아왔다. 경쟁 조직과의 충돌에서 다친 것이었다. 소연은 처음으로 그를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소연이 말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무진이 강하게 말하려 했지만 결국 쓰러졌다. 소연은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는 동안 그녀는 처음으로 무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 어떤 애착이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의식을 되찾은 무진이 제일 먼저 한 말은 소연 씨는 괜찮나요? 였다. 자신이 죽을 뻔했는데도 그가 걱정하는 것은 오직 그녀뿐이었다. 왜 그렇게까지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소연이 처음으로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무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당신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랑이었을까, 집착이었을까? 소연에게는 더 이상 그 구분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 남자가 자신을 진심으로 원한다는 사실이었다. 비록 그 방식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회복 기간 동안 소연은 무진을 돌봤다. 그것은 의무감에서였지만 동시에 어떤 연민에서이기도 했다.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사랑은 없었지만 묘한 동반자 의식 같은 것이 생겨나고 있었다. 고마워요. 무진이 말했다. 당신이 돌봐주지 않았다면 당연한 일이에요. 소연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다. 부부니까요. 부부. 그 말을 들은 무진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비록 강제로 맺어진 관계였지만 소연이 처음으로 그들을 부부라고 인정한 순간이었다. 결혼 3년 차인 2001년 소연과 무진의 관계는 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사랑은 없었지만 증오도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무진의 사업은 더욱 복잡해졌다. 카지노 운영, 부동산 개발, 그리고 각종 유흥업소까지.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진은 점점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오늘은 늦을 것 같아요. 무진이 외출하며 말했다. 요즘 그는 자주 밤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와 향수 냄새를 풍기며. 소연은 묻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무진이 바람을 피우든 다른 여자들과 시간을 보내든 상관없었다.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그녀에게는 자유로운 순간들이었다. 어느 날 밤 소연은 우연히 무진의 휴대폰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었다. 여러 여자들과 주고받은 음란한 내용들이었다. 예전 같으면 분노했겠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이것도 봤구나. 무진이 뒤에서 말했다. 그는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은 표정이었다. 상관없어요. 소연이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상관없다고. 무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내가 다른 여자들과 잔다는데 상관없다고. 네. 소연의 대답은 단호했다. 어차피 저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그 말에 무진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3년 동안 그가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확실한 진실이기도 했다. 그럼 이혼하자. 무진이 충동적으로 말했다. 안 돼요. 소연이 즉답했다. 왜?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혼은 안 돼? 소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 자신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었다. 단지 직감적으로 지금 무진을 떠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요. 이제 이게 제 인생이니까요.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냉랭해졌다. 무진은 더욱 자주 밖에서 밤을 새웠고 소연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문학, 철학, 역사.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씩 되찾아갔다. 어느 날 소연은 동네 작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무진 몰래였다. 주인 할머니는 소연의 사정을 모르는 채 그녀를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이 나이에도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기특해요. 할머니가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책을 안 읽는다고 하는데.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다. 서점에서 보내는 시간들은 그녀에게 작은 행복을 주었다. 책 냄새, 조용한 분위기, 그리고 가끔 들르는 손님들과의 소소한 대화까지. 한 달 후 무진이 소연의 아르바이트를 알게 되었다. 그는 분노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당신이 일을 하나? 그가 소리쳤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소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냥 뭔가 하고 싶어서요. 뭔가를 하고 싶으면 나한테 말해. 취미든 뭐든 다 해줄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당신이 허락한 일 말고. 그것은 소연의 첫 번째 반항이었다. 작지만 확실한 저항이었다. 무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다. 예전 같으면 폭력으로 해결했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다. 소연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지금 그녀를 다치게 할 수는 없었다. 좋아. 무진이 마침내 말했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날 밤 무진은 또 다른 여자와 밤을 보냈다. 그리고 소연은 혼자 집에서 책을 읽었다.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다. 몇 개월 후 무진의 외도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그는 젊은 여자들과 공개적으로 다니기 시작했다. 언론에서도 몇 차례 보도되었다. 조폭 보스의 바람기, 아내가 있는데도 젊은 여자와. 소연은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편안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 무진의 아내라는 틀 속에 갇혀 있지만 동시에 그 틀로부터 해방된 기분이었다. 미안해요. 어느 날 무진이 집에 들어와 말했다. 다 끝낼게요. 뭐리요? 소연이 무표정하게 물었다. 다른 여자들. 다 정리할게요. 왜요? 당신이 싫어할까 봐서. 소연은 웃었다. 차갑고 서글픈 웃음이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늦었나요? 네. 너무 늦었어요. 2004년 가을 소연은 정기검진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유방암 3기 진단이었다. 의사는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치료를 받지 않으시면 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얼마나 남았나요? 소연이 담담하게 물었다. 치료 없이는 길어야 1년 정도.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감 같은 것이 들었다. 마침내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소연은 무진에게 병원 소식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냈다. 서점에서 일하고 집안일을 하고 무진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몸의 변화는 숨길 수 없었다. 소연은 점점 야위어갔고 식욕도 잃어갔다. 무진은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고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다. 괜찮아요. 소연이 말했다.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너무 말라가는 것 같은데. 원래 마른 체질이에요. 소연은 계속 거부했다. 그녀는 무진이 자신의 병을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도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싫었다. 몇 주가 지나고 소연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어느 날 서점에서 일하던 중 그녀가 쓰러졌다. 할머니가 급히 무진에게 연락했고 그는 미친 듯이 달려와 소연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무진에게 소연의 상태를 설명했다. 유방암 말기, 전이가 이미 여러 곳에 진행된 상태. 치료를 해도 시간을 조금 연장할 수 있을 뿐이었다. 왜 진작에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의사가 물었다. 무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안았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치료를 거부한 채로. 소연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무진은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무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2달 전부터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소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말해서 뭐 하나요? 어차피 바뀌는 건 없는데. 치료라도 받았으면. 받고 싶지 않아요. 왜요? 왜 죽으려고 해요? 소연은 무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살고 싶은 이유가 없어요. 소연이 조용히 말했다. 7년 동안 정말 살고 싶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말은 무진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소연의 손을 잡았다. 제발 치료받아요. 저를 위해서라도. 당신을 위해서. 소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요? 당신을 위해서 죽지 말아야 하나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요? 당신이 저를 강제로 결혼시켰을 때도 생각해 보셨어야죠. 무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 그가 소연을 사랑했던 방식, 그가 그녀를 대했던 방식,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미안해요. 무진이 오열하며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소연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를 만지는 것이었다. 이제라도 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소연이 말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죽게 해주세요. 그날 밤 소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무진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마지막만큼은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었다. 소연은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가끔 서점에도 나갔다. 무지는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이 정원에서 국화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붉은 국화들이 가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예쁘네요. 소연이 말했다. 국화꽃이요? 무진이 그녀 옆에 앉으며 물었다. 네. 붉은 국화가 제일 예뻐요. 왜요? 슬프면서도 아름다우니까요. 죽음을 앞두고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무진은 그녀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소연은 자신을 그 국화에 비유하고 있는 것 같았다. 소연 씨. 무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가요? 저를 조금이라도 사랑했던 적이 있나요? 소연은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대답했다. 미워하지 않았던 순간들은 있었어요. 당신이 다쳤을 때, 당신이 우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럴 때는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사랑인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불행해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소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백이었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미움도 아닌 무언가였다. 2005년 3월 15일 봄비가 내리는 날 한소연이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무진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 말은 고마웠어요였다. 무엇에 대한 고마움인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소연의 죽음 앞에서 무진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식사도 잠도 심지어 씻지도 않았다. 조직 일은 모두 부하들에게 맡겼다. 형님, 장례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른팔인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은 며칠째 깎지 않아 거칠어져 있었다. 장례식. 그가 중얼거렸다. 그래, 장례식을 해야지. 무진은 갑자기 정신을 차렸다. 소연을 위한 마지막 일을 해야 했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라도 해주고 싶었다. 최고로 해. 무진이 말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례식으로. 서울 시내 최고급 장례식장을 통째로 빌렸다. 3일장으로 치르기로 했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 꽃은 소연이 좋아했던 붉은 국화로만 준비했다. 수천 송이의 붉은 국화가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다. 조문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무진의 조직 관련 인사들, 소연이 방송국에서 일할 때의 동료들, 그리고 서점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소연을 기억하고 있었다.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서점 할머니가 무진에게 말했다. 항상 밝게 웃으면서 손님들을 도와주었죠. 그분 덕분에 책을 다시 읽게 되었어요. 한 단골 손님이 말했다. 추천해주신 책들이 정말 좋았거든요. 무진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소연의 또 다른 모습들을. 그녀는 자신에게는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었다. 자신이 그녀의 그런 모습들을 모두 빼앗아버린 것이었다. 장례식 첫날 밤, 무진은 혼자 빈소에 남았다. 소연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다. 지금까지의 눈물은 모두 자기 연민이었다면 이번에는 진짜 소연을 위한 눈물이었다. 미안해. 그가 영정사진에게 말했다. 정말 미안해.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소유하고 싶었던 거야. 내 마음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 영정 속의 소연은 미소를 지고 있었다. 방송국에서 찍은 공식 사진이었는데 그때의 그녀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무진을 만나기 전에 소연이었다.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더 행복했을까? 무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분명 그랬을 거야. 너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사랑받으며 살았을 텐데. 두 번째 날에는 더 많은 조문객들이 왔다. 소연의 대학 동기들, 후배들까지. 그들은 모두 소연의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었다. 선배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한 후배가 말했다. 방송국에서 일할 때도 항상 후배들을 챙겨주셨고 어려운 취재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정의감도 강하시고. 무진은 그 말을 들으며 더욱 괴로워졌다. 그가 알지 못했던 소연의 진짜 모습들. 그녀는 원래 얼마나 밝고 당당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
마지막 날 저녁 발인을 앞두고 무진은 마지막으로 소연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혼자 빈소에 남았다. 소연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너를 사랑했다고 말했는데 그게 정말 사랑이었을까? 나는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소유하고 싶어 했던 거야. 너의 마음, 너의 영혼, 너의 모든 것을. 빈소는 조용했다. 붉은 국화 향기만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됐어. 나도 이제 알겠어. 사랑이라는 건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나는 끝까지 너뿐이었어. 다른 여자들과 시간을 보낸 것도 사실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어서였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소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죽어서도 아름다웠다. 평생 그녀만큼 아름다운 여자는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았다. 이제라도 너를 자유롭게 해줄게. 더 이상은 너를 붙잡지 않을게. 편히 쉬어. 그날 밤 무진은 빈소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소연 곁에서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밤이었다. 발인 당일 서울에는 봄비가 내렸다. 하늘도 소연을 떠나보내기 아쉬워하는 것 같았다. 영구차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걸었다. 무진도 그 틈에서 조용히 걸었다. 화장장에서 소연의 관이 화염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무진은 무릎을 꿇었다. 그는 소리 없이 울었다. 7년 동안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져갔다. 안녕. 무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음에 만나면. 그때는 내가 너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소연의 유골은 경기도의 한적한 곳에 있는 납골 땅에 모셔졌다. 무진은 그곳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붉은 국화만을 심는 정원을. 장례식이 끝난 후 무진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조직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다. 불법적인 사업들은 모두 정리했고 부하들에게는 각자의 길을 가라고 했다. 형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조직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해산하자. 무진의 대답은 단호했다. 이제 의미가 없어. 하지만 소연이가 싫어했어.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걸. 이제라도 그만둬야지. 사실 소연은 무진의 일에 대해 한 번도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무진은 알고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그의 삶을 혐오했는지를. 조직 해산에는 6개월이 걸렸다. 무진은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자신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겨두었다. 형님, 혼자서 어떻게 사시려고요? 그 부하들이 걱정했지만 무진의 결심은 확고했다. 2006년 봄 강원도 산골 마을. 무진은 조직에서 남긴 마지막 자금으로 작은 라디오 방송국을 열었다. 붉은 국화 FM이라는 이름이었다. 출력이 약해서 반경 10km 정도만 전파가 닿는 소규모 방송국이었다. 방송국은 마을 입구의 낡은 건물 2층에 있었다. 무진이 직접 개조한 조그만 스튜디오였다. 믹싱 콘솔 마이크, 그리고 CD 플레이어 몇 대가 전부였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무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다. 방송국 허가를 받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무진의 과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소연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다. 왜 라디오 방송국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 담당 공무원이 물었다. 죽은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려고요. 무진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공무원은 그 대답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무진의 눈에서 어떤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방송국이 개국한 것은 2006년 10월 15일이었다. 소연의 생일이었다. 무진은 그날을 기념일로 삼고 싶었다. 첫 방송은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무진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켰다. 안녕하세요. 붉은 국화 FM입니다. 저는 강무진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셔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부터 이 방송을 통해 제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녀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에 제가 해주지 못했던 말들을 이제라도 전하고 싶어서 이 방송국을 열었습니다. 첫 방송에서 그는 소연과의 첫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첫 방송에서 그는 소연과의 첫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TV에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상했던 이상적인 첫 만남에 대해서.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쳐서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그런 만남.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무진이 마이크에 대고 중얼거렸다. 내가 다른 방식으로 당신에게 다가갔다면. 방송은 매일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딱 1시간씩 진행되었다. 무진은 매일 소연에게 편지를 읽어주었다. 때로는 사과의 말이었고, 때로는 그리움의 말이었고, 때로는 사랑의 고백이었다. 오늘은 비가 내리네요, 소연아. 당신이 좋아했던 그런 봄비가. 창밖을 보니 붉은 국화가 피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좋아했던 그 꽃이. 청취자는 많지 않았다. 산골 마을의 주민들 몇십 명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들은 무진의 방송을 좋아했다. 매일 새벽 라디오를 켜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저 양반 정말 아내를 사랑했나 봐요. 마을 사람들이 말했다. 매일 아침 저렇게 애절하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눈물이 나요. 그런데 왜 아내가 죽었을까요? 아프셨나 봐요. 젊은 나이에 불쌍하게. 마을 사람들은 무진의 과거를 몰랐다. 그들에게 무진은 그저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 불쌍한 남자였다. 방송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무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안정되어 갔다. 처음에는 떨리고 어색했던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 소연아, 오늘로 방송 1주년이야. 벌써 1년이 지났네. 당신이 없는 시간들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평생 미안할 거야.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붙잡지 않을게. 당신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놓아줄게. 2년째, 3년째 무진의 방송은 계속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소연에게 편지를 읽어주었다. 계절이 바뀌는 이야기, 마을의 소소한 일상, 그리고 변함없는 그리움. 어느 날 한 청취자가 방송국을 찾아왔다. 70대 할머니였다. 아저씨 방송 듣고 있어요.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 할아버지도 젊어서 돌아가셨거든요. 아저씨 이야기 들으면서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무진은 고마워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 신기했다. 계속 방송하세요.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5년이 지났다. 무진은 이제 60대 중반이 되었다. 머리도 희끗희끗해졌고 주름도 늘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소연아, 오늘도 붉은 국화가 피었더라. 당신이 그렇게 좋아했던 그 꽃이. 나는 이제 그 꽃을 보면서도 슬프지 않아. 오히려 당신을 만난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 어느 날 아침 무진은 평소보다 일찍 방송국에 도착했다. 그날은 소연의 10주기였다. 그는 특별한 편지를 준비해왔다. 소연아, 오늘이 당신이 떠난 지 10년째 되는 날이야. 10년 동안 매일 당신에게 편지를 써왔어. 이제 마지막 편지를 읽어줄게.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내가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소유하고 싶어 했어. 당신의 마음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야. 상대방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야. 나는 그 반대로 했어. 당신을 가두고 당신의 꿈을 빼앗고 당신의 행복을 파괴했어. 이제 당신을 완전히 놓아줄게. 더 이상 내 그리움으로 당신을 붙잡지 않을게. 어디서든 자유롭게 행복하게 지내. 무진은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나서 조용히 마이크를 끄려고 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다시 입을 열었다. 안녕, 소연아. 오늘도 붉은 국화가 피었더라.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아침 햇살이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무진은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 사랑과 집착, 후회와 용서가 뒤엉킨 한 남자의 긴 여행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